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국내 증시는 전일 장중 3,292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연일 연속세로 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안에 상원 의원들과 합의를 성공하면서 이 시장의 강세를 보인 건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는데 내 계좌는 왜 빨간불이 안 들어오지 하시는 분들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범준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키워드 시간, 작전 리포트 시간이죠. 이번 주 유통업종들 리포트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어떻게 전망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도전이 공식화되면서 테마주들의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긴급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김범준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전문 소속위원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수익 작전 타임,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키워드 준비 많이 했으니까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하반기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공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반기에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소강 상태를 접어들고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모더나 백신의 2차 물량도 오늘 도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더나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다시 돌파하면서 이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흐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더군다나 이번에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라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환영해야 할 이제 변이 바이러스고요. 물론 이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강한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진단 키트를 시작으로 이제 뭐 백신 관련주나 뭐 치료제나 콜드체인 등 뭐 이처럼 이제 마인드맵으로 퍼져 나가면서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로 보면 뭐 이제 피라맥스, 덱사메타손, 이제 뭐 모더나 관련, 화이자 관련, 아스트라 관련,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관련, 니클로사마이드, 슈펙트, 항체 치료, 혈장 치료, 뭐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한 번씩 다 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더 갈 확률이 높겠고요. 이처럼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큰 틀의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엮어서라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으로 가는 종목들은 코로나에 이제 처음 나왔던 그 초기 시즌처럼 지금도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시절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만족할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들의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크게 등락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뭐 이슈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유가 문제, 뭐 또 더 나아가면 이제 국가적인 문제들, 사실 이런 여러 개의 영향을 사실 아주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개인들의 매수세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약 바이오가 그만큼 좀 특이하고 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업종이고요. 현재 코스닥을 올릴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뭐 뒤흔들 수도 있는 건 앞으로도 이제 비중이 좀 있는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제약 바이오가 흐름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동향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코스닥을 넘어치고 있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맞고요.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 못할 힘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이런 생명공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이 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매매법을 좀 선호하시는 우리 김범준 전문위원이신데, 특히 바이오 업종들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이슈를 받으면 바이오 종목들은 로켓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막 활활 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종목들 힘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델타 변이 제약 바이오 태풍의 눈 될까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시장에 많은 변수를 주고 있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제2차 코로나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공포의 시선들도 있고요.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즌도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시총 3위 자리까지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이슈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작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 뭐 백신 등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델타 변이 그 이제 새롭게 나온 델타 플러스 변이가 사실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전파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20초가 안 되는 이런 뭐 짧은 접촉 시간에 델타 플러스가 전파가 될 정도니까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고 치명적이고 또 기존 백신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우려 변이로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는 이제 기존의 그 알파 변이, 즉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 60%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확인된 국가만 해도요 92개국에 달하고, 또 사실상 전 세계로 퍼지는 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 이제 높은 국가도 현재 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아직 접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들은 사실상 완전히 무방비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접종 현황 평균치가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접종 같은 경우는 9%, 이 정도 수준이고요. 접종률이 좀 가장 높은 국가도 이런 델타 변이에 무너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은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주가 흐름상은 가장 첫 번째로 역시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진단 키트가 가장 크게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제 델타 변이를 잡는 진단 키트를 개발 중인 업체를 찾아서 흐름을 타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은 뭐 방역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을 대비했을 때는 백신, 치료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식품에 대한 이제 품귀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제 좀 빨리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 해당 섹터를 먼저 선점을 하면 꽤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크게 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많은 종목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단키트나 뭐 치료제, 백신에 한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민감도를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보시면서 좀 전 세계적이나 뭐 혹은 저희 우리나라든 확산세가 줄어드는지 혹은 뭐 계속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도 델타 변이 확산세를 좀 따라가서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세워주셨고요. 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 현상이 포착되었고요. 아무래도 콜드체인 관련주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함께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콜드체인 관련주도 수급을 좀 받을 수도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콜드체인 관련주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이제 그 본격화가 맞기는 한데요. 이제 현재 물량 부족 현상도 좀 있고 앞서 말해서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아직 콜드체인까지 가기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또 빠르게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장의 수급을 받으면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콜드체인보다는 좀 더 앞쪽에 있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콜드체인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뭐 설인, 일신, 태경, 대한, GST 등등 뭐 이렇게 몇몇 개들은 사실 이미 며칠 전부터 상승을 했고요. 또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 아직 안 올라간 콜드체인이 있다면은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 괜찮다. 콜드체인 관련주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최근에 미국의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주에 좀 관련 이 치료제의 승인을 내렸죠. 아두카누맙이라는 이 치료제의 승인을 내렸고 또 다른 이 치료제가 또 한 번 승인을 받았습니다. 레카네밥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일 휴마시스와 솔고바이오, 유유제약까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치료제들의 상승세가 종목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도 자세히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이달 초에 이제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사용을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젠이 급등을 했고요. 관련주들 역시 그 전부터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당일을 꽤 크게 갔는데 현재는 뭐 거의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런던의 조나디 신경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중하게 선택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인 치료 효과만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은 못하겠지만 선택만 하면 치료제로 쓸 수는 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치료제 처방이 늘어나면 사실 이제 진단 시약과 키트 수요도 많아질 수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연관성이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다 그 시점에 상승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알츠하이머로 뭔가 흐름을 보기에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개별적으로 이쪽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종목이나 또 진단 키트로 이제 시약 쪽 뭔가 개별적으로 이제 종을 내놓지 않는 한 또 나온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만 봐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바이오주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미국에서 뭐 좋은 내용이 나와서 이제 관련주 전체 시장을 흔들 만한 내용이 아니면은 이 결론은 현재로서는 사실 좀 별로 볼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치매 관련주에 대해서는 특정 종목에만 상승 영향을 좀 받지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관련주들을 꼭 집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IPO를 기다리고 있는 대여가 있죠. 바로 SD 바이오센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몸값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이 종목에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IP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D 바이오 센서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조 8천억대를 이제 유지 중에 있는, 이제 주가로 보면 약 6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희망 공모가가 한 4만 5천 원에서 이제 5만 2천 원대로 이제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것도 금액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출한 공모가는 훨씬 높았는데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좀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흥행 가능성만을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중복 청약 금지 전에 마지막 이제 대여급의 IPO가 연달아 있는 부분이라서 증거금을 끌어모으는 기준으로 보면 성공할 겁니다. 다만 이제 흥행이라는 거는 결국 상장 당일에 상단 밴드로 시작을 하고 주가가 따상을 가느냐 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라서 이거는 상장 당일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공모가가 5만 2천 원으로 확정을 하고요. 장을 시작하게 되면 상단 밴드로 10만 4천 원에 출발하고 상한가까지 간다면은 첫날에 13만 5,200원에 이제 문이 잠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당 8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청약 넣어서 되신 분들은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을 적용을 해서 적정값을 책정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중반대가 나오기는 하는데 주가라는 게 역시 그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적정값을 매기기가 좀 많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 가능성만큼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IPO주들의 성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IPO주는 그냥 그 IPO 시점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미 하반기 IPO가 진행 중인 마당에 사실 올 초에 IPO로 이제 증권시장에 들어온 종목들의 성적을 딱히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게 왜 IPO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IPO만 찾아다니시기 때문에 보통 당일 혹은 다다음 날 정도에 이제 다 털고 나오시거든요. 물론 유망한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두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더 매수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IPO는 IPO 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IPO의 성적을 굳이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네오 이뮨텍 뭐 이렇게 있지만 주가를 보시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이후에 이제 다음 날 한 12% 정도 상승했고 하락 전환해서 종가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날로부터 한 14일 정도를 계속 내려갔죠. 예, 사실 계속 내려갔다가 그 당일 14일째 되는 날부터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 편이고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처참합니다.
공모가가 7,500원이지만 역시 상단 밴드로 출발했고요. 한 당일에 16% 정도 상승했으나 당일 다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도 별다른 상승세 보이지 않으며 지금까지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IPO 종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은 이 두 종목은 사실 이렇게 흘러갔고요.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더 잘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재료가 없어지거나 혹은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여러 개의 IPO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할 타임이고요. 우선 SD바이오 센서를 시작으로 연달아 IPO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LG, 에너지솔루션, 한화종합, 화학 등 아주 굵직한 기업들이 질비해 있으니까요. 관심을 꼭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D바이오센서는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장 종목이기는 한데요. 시즌에 비해서 경영 실적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과연 상장하자마자 시총 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반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바이오 업종들, 다른 종목들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게 하반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이왕이면은 좀 폭넓게 하반기부터 내년 한 2, 3분기 한 이맘때까지는 주목해야 될 제약 바이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제 현재 코로나 관련으로 임상 중인 업체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상 진행 중인 업체들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세대 백신 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새로운 체계의 백신을 개발 중인 업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코로나 변이가 상당하고요.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한 시점이라 볼 섹터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코로나가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상당한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제약 바이오에 접근하시면 종목 공략하기 아주 편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급하게 접근하시면 또 크게 당할 확률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가치 평가를 병행하면서 종목 매수에 동참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업종들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IR 분석에 신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는 리포트 리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통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롯데쇼핑 세 가지 종목들 전망 짚어드렸는데요. 어떤 부분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유통업종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유통업종을 살펴보기 전에 한미정상회담 특집부터 시작을 해서 5G 통신 장비, 그리고 6월 들어서는 음식료 하반기 전망, 14일 주간에는 전기전자 하반기 전망, 그리고 21일 오늘까지 유통업종 하반기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의 산업이 커지는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3월 달에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지나가는 지금 3분기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음식료, 전기전자, 유통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말 제가 이마트, CJ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를 종목으로는 꼽아드렸고, 산업이 성장할 때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OLED, 스마트폰, 폴더블폰 이렇게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음식료와 유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산업을 먼저 보시고 시장이 성장하는지 꺾이는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셔서 실적이 좋은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나서 미래를 이끌어갈 그 기업의 모멘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 기업은 플러스 알파로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주가를 우상향하고 기업을 이끌 그러한 먹거리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을 매수하기까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그리고 시야를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보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장률이 조금 눈에 띄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유통업체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온라인 업체들보다 오프라인 업체가 조금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오프라인 유통 채널들의 하나하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점포수를 줄여서 영업이익 개선에 노력을 한 기업도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산, 토지나 건물을 매각은 했을 수 있지만 점포는 재리스를 통해서 점포 수는 줄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외부 활동 증가와 내점 계획이 증가했을 때에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양측에서 더 나올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포 수를 줄이지 않은 기업이 오히려 타사 대비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 함께 덧붙여 드렸습니다. 1분기 그리고 2분기 유통 채널 매출액이 얼마만큼 감소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오프라인 채널들에 대한 대부분의 회복이 완성된 구간입니다. 유통 채널이 좋대, 이제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기에는 1분기를 기점으로 너무 많은 아웃퍼폼,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들을 추세 하단에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초 대비 수익률들이 BGF 같은 경우에는 36%, 리테일 같은 경우는 28%,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1분기 5월 24일 기준의 리포트로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함부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스터디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라는 표현들을 썼고요. 편의점도 백신 접종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가나 일반 사무실 주변, 일반 입지에서는 일부 매출과 방문객 수에 대해서도 회복이 나왔지만, 특수 입지라고 부르고 있는 학교, 관광지, 공항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매출 회복이 약한 편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이제는 점차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대형마트 모두 다 외부 활동 증가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입출국, 공항에서의 출국과 입국에 대한 왕래가 앞으로 점차 증가한다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 개선에는 긍정적으로 모두 다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이 피크다 또는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살고
미래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하는 생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상화 단계는 아니지만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 나빠질 게 면세점은 있나? 없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객 수가 점차 늘어날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진 점포 구조 조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건물과 토지는 매각했지만 그 안에 매장을 그대로 남겨두었던가 결국 매출 반등이 꼭 이익으로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장치들과 구조 조정을 마무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대형마트 쪽에서도 매출 호조가 이익 개선으로 직결되고 이익 개선은 결국 주가 상승으로도 연결된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마트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마트에서 단독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 4,4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대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마트 가양점 매각을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장부 가치는 450억 원 내외에 기록된 장부 가치인데 실제로 매각을 했더니 6,800억 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마트의 평균 PBR이 과연 0.1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부동산을 활용하든 아니면 차입을 하든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하고 재무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전체 인수 대금을 차입으로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이 한 800억에서 900억 언저리가 된다라고 오늘 아침부터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85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감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벤트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마트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옥션, G마켓, 지구라는 플랫폼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ssg.com의 하나로 통합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해보면 신세계몰, 쓱.com, 이마트, 노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인수 이후에 시너지를 내고 통합 과정을 거치는 데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살펴보시고 그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주주로서 그리고 주가를 전망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플러스 요인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엔 이마트의 플러스 요인들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선 팰리스 영업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마트에 이제는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다 모두 다 공개가 됐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기업의 외형들이 조금 커지게 되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마트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도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를 보셨을 때에 21년도 실적을 프리뷰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71%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인가를 살펴봤을 때 22년, 23년까지도 플러스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셨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추세 우상향에서 그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는 기업들의 특징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그 증가세가 오늘로 끝날 것인가, 이번 해로 끝날 것인가,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올해 매출액 증가율과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하고 후년에도 증가하는 그런
플러스 요인들이 유지되었을 때 결국 주가의 추세도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스튜디오에서 신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보복 소비 수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신세계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좀 던져드렸습니다. 보복 소비 수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질문을 좀 드렸죠. 그러면 신세계의 사업 영역을 봐야 되겠죠. 백화점,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아울렛 쇼핑, 패션, 화장품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수혜를 받을 부분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고가 내구 소비재나 명품 소비가 폭발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우상향했는데 이베이 코리아 인수뿐만 아니라 휴젤에 대한 인수 때문에 조금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깊게 나온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정이 나왔다. 그런데 추세상 하단과 맞닿아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에는 따박따박 상승을 했던 기억을 되새겨서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수요일에는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함께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좋은 종목이야 나도 다 사야지 했다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횡보를 할 때 기다리려는 인내심이나 이해가 조금 떨어지면 빠르게 또 손절을 하고 하는 경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작전 리포트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과 분석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롯데쇼핑을 목요일 어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쇼핑은 백화점, 할인점, 롯데마트나 아울렛, 그리고 가전제품은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영화는 롯데컬처웍스로 롯데시네마를 영위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베트남까지도 조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롯데슈퍼나 롯데홈쇼핑 그리고 롯데온이라고 하는 이베이 코리아 경쟁 인수자로 참여를 했던 이커머스 시장에도 낮은 점유율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회성 비용들이 불쑥불쑥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성 비용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IR 담당자와의 통화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롯데쇼핑은 조금 더 공부해 볼 만한 거리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백화점도 그렇고요. 할인점도 그렇고 여전히 슈퍼와 홈쇼핑, 롯데시네마, 기대되는 포인트는 롯데시네마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죠.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렇게 국내 시네마에서는 3사가 점유율이 96%, 98%까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의 이슈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복 수입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백화점, 마트, 아울렛, 시네마. 그러면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답변이 나올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는가를 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이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증가하는가를 봤을 때 22년도 당기 순이익이 3,150억 원 정도, 23년도 당기 순이익은 그보다 올라간 3,680억 원 정도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일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유통업종,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바닥에서 일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적을 기반으로 추세 하단에서 내가 가격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유통업종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핫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다시 보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마트와 신세계, 롯데쇼핑 모두 호실적이 기대되고 모멘텀도 살아있지만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분명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야 한다는 점. 너무 추격 매수를 하거나 또 너무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개장 전에 또 어떤 리뷰해드릴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유소 운용 원칙부터 만나보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처음으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5% 수익 챙겨갔고요. 현대코퍼레이션과 알랩은 플러스권이고 알랩이 5%대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CJ E&M이 수익률을 날마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대 넘게 달성하면서 앞으로의 수익률도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네요. 네, 저희 종목들 보고 돌아왔습니다. 전일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많은 주가들의 종목이 좀 흔들렸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권 주자들도 뭐 한마디만 했다 하면 갑자기 수급이 그쪽 종목으로 쏠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좀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요. 분석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뭐 대선 테마들이 어제 오늘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제가 대선주들 관심을 작년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에서는 그냥 이제 사서 묻어두시면 크게 돈이 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 테마주나 대선주 이런 부분들을 좀 겁내하시는 분들께서는 흘려들으셨을 거고 시장 경험이 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버티기를 좀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좀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주 정도 제가 주유소에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대선주들 결국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주들도 있었고 인맥주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정책주들과 인맥주들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제가 시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뭐 잠룡 관련주들 유심히 잘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존에 이제 윤석열이나 이재명 관련주들 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대장급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후발주들 아니면 새로운 잠룡 관련주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유승민 관련해서 지금 보면 뭐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또 나와줬고 갑작스럽게 이제 또 한 14%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랐죠. 대신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최재형 관련주라고 해서 최근에 지금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한세 MK라는 종목하고 그리고 또 뭐 이 관련해서 최재형 관련주들도 한 3-4개 정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인데요.
오픈 베이스라든지 단기간에 뭐 한 100%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대선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테마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테마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대선 테마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를 포기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뭐 대선 테마를 지켜는 보시되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내가 손절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대응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할 수 없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를 최대한 뭐 시세가 터지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하게 됐을 때는 그냥 50대 50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손실을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선 테마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걱정스러워하시고 또 테마주는 보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꼭 대선 테마로 한번 손실을 크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잘못된 방식의 매매 습관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기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리고 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맥주들 지금 뭐 돌아가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2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전일 보면 윤석열 관련주들 흐름이 좀 괜찮게 다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종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짧은 시점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내로 시세가 나올 때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손절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손절이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접어두시고 그냥 하나의 관심거리로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지 않고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진입을 하실 때는 어떤 가격대를 내가 손절로 생각을 해두고 좀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이 있으시다면 사실 어떤 종목이든 손절가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강한 종목들, 강한 섹터들,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슈를 받고 있는 섹터들을 공략을 할 때 손절가만 잘 잡아놓고 지킨다고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주들, 정책 관련주들도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도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조금 늦게 편승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낙연 총리가 메타버스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다 같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 중심이 되는 부분은 대선 테마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선주들 뭐 시간이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9일 날 출정식을 할 때 그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정말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 바닥부터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핫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련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그 대권 주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도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작전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더 자세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